88만 원 세대 이후 10년.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경제 혹은 사회가 가진 문제 해결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계속되는 장기 불황과 경제 위기, 조기 퇴직으로 몰리는 대한민국의 실태는 늙은 경제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는데요. 한국 경제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정부 정책의 부실한 설계가 한몫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방향을 통찰하고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청년과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이자 88만 원 세대의 저자이신 경제학자이시죠. 우석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뵀습니다만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정치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 세력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정당하고 시민단체 사이에 네. 좀 연결고리 같은 걸 해주는 그런 단체였고, 지난 대선 때는 좀 활약이 컸고, 네.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많은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기초 단위에서 일단 이장이나 무슨 군수 같은 거 네, 할 네. 사람들을 계속 발굴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목표로 돼 있고요. 네.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죠. 일단 88만 원 세대라는 이 10년 전에 책으로 이제 나온 이 상징적인 단어, 이게 참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88만 원 세대 이제 벗어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낮은 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완화될 만한 요소가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갔지만 내년도 이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공기업에 이제 청년들을 조금 더 뽑는 추세는 생겼지만 숫자가 굉장히 작고, 이것도 좀 장기적 효과가 있는 거고, 반면에 정치적 참여는 지난 대선 때 이제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니까 정치 무관심은 좀 가셔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지도자 수치보다도 출산율 같은 거로 보면은 이 40만 명 정도가 신생아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무너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도 안 하는 것에다가 연애도 이제 하지 않는 추세가 생겼거든요. 네. 이게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힘들고 네.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거는 당분간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88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된 거라고 그러셨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정규직 평균 임금 수치에다가 그다음에 일반 연봉에서 20대가 받는 비율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곱하니까 8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굳이 지난 10년 전에 88년 세대, 소위 젊은 우울한 세대와 지금은 이제 88만 원이 좀 넘겠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도 한 100만 원 세대 이렇게 될까요? 한 120, 30만 원은 될 것 120만 원 같은데, 세대.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20대가 됐을 때 네. 어떤 세상이 올 거냐라고 또 책 안에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마케팅 사회가 될 건지 아니면 좀 신지식 세대처럼 돼서 책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쓰고 그런 창의적인 세대가 될 건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 보니까 소비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 지금 20대가 사실은 단군 이래로 책을 가장 안 읽는 세대거든요. 네. 출판계에서 농담하는 게 세 집단이 제일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첫 번째 집단이 이제 농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책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들이 안 본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게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책은 좀 지겹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그리고 대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을 위한 책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다 조금 높여서 30대 여성이나 40대 여성 내지는 30대 남성 이렇게 맞춰야지 대학생을 위한 책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10년 전에도 약간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좀 아이러니네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슈에서 약간 소외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안 좋아진 거는요. 비정규직 비율이 그때보다 늘었어요. 그리고
버티고 있는 파견직도 비정규로 바뀌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시절에 그때도 비정규직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네, 네. 실제로 또 일부는 정규직 전환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들 찾아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정규직으로 바뀌니까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냐. 저는 뭐 월급이 늘어졌다거나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요.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소개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 이 사람 얘기가 자기 사실 20대면은 정규직으로 바뀌어도 뭐 연봉 확 오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연봉도 뭐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선이 들어오거나 소개팅이 들어오니까 사람 취급받는군요. 이전에 이 사람들 나를 어떻게 봤는지 얄미워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비정규직인 청년들한테 연애가 유예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자기 연애하고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이런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산율이나 이런데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진행형인 88만 원 세대 아직 솔루션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 문제는 이 정부 국가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의 문제죠. 왜냐하면 문제입니까? 청년 실업률이나 이런 게 국가별로 차이가 나요. 네. 같은 유럽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네. 나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거나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지 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네. 그러면 정부가 이거 어떻게든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제 이 출산율은 더 낮아질 네. 거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교사 임용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던 대로 하면은 당연히 이제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줄어들 거니까 학교도 줄이고 교사도 줄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 1위가 교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사가 제일 나아졌는데 이걸 줄여야 되니까 진짜 20대가 가고 싶은 데는 족인데 그나마 그 자리도 줄고 어떡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좀 괜찮은 직장에서는 다 한 번씩 벌어지겠죠. 네. 우리 경제 자체가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취업자가 줄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 주셨듯이 소위 기존에 네. 이게 공식적인 일자리, 정규직, 뭐 화이트 칼라층, 뭐 이런 일자리들은 줄고 다른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꼭 그 청년들은 꼭 이제 그렇게 예컨대 중소기업을 좀 기피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중소기업에 좀 왜 안 갑니까? 그렇게? 중소기업도 복지가 굉장히 좋은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데는 이제 채용 공고 나오자마자 수백 대를 막 갑니까? 끝나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국가를 만들려다 보니까 아,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복지를 아하. 회사 복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하. 미국 영향도 좀 있었고. 정부가 담당해야 될 역할을 민간으로 일부 넘긴 게 있었다. 부담을. 예를 들면은 뭐 대학 등록금을 네. 예전에 이제 뭐 좀 좋은 회사 가면은 네. 다 내주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간 사람은 등록금 걱정이 없는데 없지. 중소기업을 갖거나 자영업자면은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녀 학자금 네. 보면은 되게 큰 목돈인데. 그럼 출산에서도 좀 큰 데나 괜찮은 데는 네네. 1년 동안 넉넉히 주는데 네네. 작은 데는 3달도 못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국가의 복지망이 좀 있으면은 회사가 이러든 저러든 이제 웬만큼만 주면 된다라고 할 텐데 아직도 회사 복지에 많은 게 걸려 있으니까 임금 차이도 차이지만 그 외의 차이 때문에 선뜻 선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청년 실업, 중장년층의 어떤 퇴직 문제, 하여튼 고용 문제, 이거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지금 우리가 모색해봐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선순환 같은 게 일면서 네. 사실 성장률도 사실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인프라에 너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 문화나 지식에 돈이 잘 안 들어가요. 이제 도서관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도서관을 많이 지었거든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지었는데 도서관 짓는 데 돈을 쓰다 보니까 책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아니 근데 책을 사서 잘 운영하려고 도서관을 만든 건데 건물은 되게 멋진데 책 살 돈이 그럼 이 도서관을 왜 만들었냐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나 문화 쪽으로 사실 돈을 더 넣으면은 그게 인건비 효과가 더 크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초 시설이나 네. 물리적 인프라 쪽에
또 눈이 가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도 사실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뭐 새로운 이제 말을 이제 만들고 주장하면서 예, 예. 지금 뭔가 특히 청년 세대, 좀 비정규직 세대, 정규직화도 막 지원하고 뭐 소득을 좀 늘려준다 해서 하여튼 성장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생각하신 솔루션하고는 뭐 같은 방향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일정 평가하십니까? 부분은 비슷한데요.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늘려서 고용을 높이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83, 4% 찬성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60대, 70대도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리고 보수 도시에서 높게 나오고. 근데 그 질문을 바꿔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얘기거든요. 80%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커지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라도 논의를 해서 우리가 요건 이렇게 키우고 뭐 사회적 분야는 이렇게 좀 키우고 이 정도까지 하자라고 합의할 수 있는 여진이 있는데 지금은 서로 뭐 반감 이런 게 많아가지고서 모든 세대가 동시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아쉽더라고요. 네.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뭐 아직도 공방이 지금 치열합니다. 치열하죠. 치열한데 약간 이제 비판적인 쪽에서는 이것도 단기적인 어떤 부양책의 하나이고 정치적인 어떤 IMF에서 정책 이렇게 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이 예를 들면 상위 5%의 소득을 높여주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효과가 있다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5년쯤 후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을 너무 높였더니 제한적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도 있고 밑에 쪽을 높이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효과가 크고 이 상승 효과가 좀 지속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임금 격차가 막 두세 배 이렇게 막 벌어져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한 1.6에서 1.7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임금 격차가.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을 내리자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 조정을 해가지고서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자기 취향이나 무슨 철학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너무 한쪽은 살고 한쪽은 못 살고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효율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IMF 같은 데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봤는데 최근에는 IMF에서도 이 소득 격차 같은 거 좀 줄이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뭐 우리 또 우 박사도 관심을 많이 보이시던데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그 시장 경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인즈 이후로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부가 이제 뭘 하는 그러니까 공공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거 외에 정말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회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걸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왜 공공재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재 비즈니스 같은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게 유행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뭐 국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공익을 가지고 좀 비즈니스를 해보자. 근데 이게 그 진보 보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국의 카메론 총리가 뭐 40 몇 살인가 총리가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이런 진보 쪽이 아니고 완전 보수당이거든요. 근데 빅소사이어티 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재단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돕겠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뭘 했는지 보고서를 내겠다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내용만 놓고 보면은 뭐 민주당 쪽이나 더 야당에서 하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지만 노동당에서 보수당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역사를 오고 보니까 이탈리아가 협동조합에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커진 배경에
1929년 대공황 때 이 이태리는 무솔리니가 잡았잖아요. 네. 근데 무솔리니 협동조합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기인 때, 그 다음에 보수가 강할 때도 사실은 그때 커지거든요. 일본의 일본 생협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거는 1945년도에 확 커지거든요. 패전하고 나니까 일본이 뭐 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가게도 하나 없으니까 우리 좀 공동구매 같은 거 좀 하자. 근데 그 시절에 일본이 군정이었고 미군정이었고 그다음에 곧 조금 뒤에는 다 보수 정당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주 짧은 민주당 정권 외에는 늘 보수당이 했던 나라지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거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그 말씀하셨던 이태리도 그렇고 일본도 네. 그렇고 이건 그 좌파의 어떤 개념이 이전에 어떤 보수가 잡았을 때도 항상 지탱되어 왔고 커져왔던 부분이다 뭐 이 말씀인가요? 경제 위기라는 요소가 하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잘 나갈 때는 사실은 대충 해도 괜찮은데 진짜로 어렵다. 그럴 때는 이제 마른 수건도 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 조금씩 모아서 뭐 해보자. 네네.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거는 뭐 어떤 일상적일 때 어떤 경제적인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제 위기, 조금 어떤 특별한 때 써먹는 그런 용어는 아닐까요? 보통의 경우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기 전에 이를테면 시민단체 사람들이 불황 때 회비를 낼까, 호황 때 회비를 낼까 하면 그런 건 보통 호황 때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면 이제 시민단체에도 좀 이렇게 기부하고 네. 그러는 건데 사회적 경제는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 확 커요. 그러니까 네. 1929년 대공황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걸 보면은 일단 시민 운동이 약간 정치적인 속성이 있다 치면 이거는 경제가 강하고 네. 근데 그렇게 한 번 자리를 잡으면은 호황이나 이럴 때도 뒤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염려를 하시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것이 상징하는 내용들을 실제 집행하려고 하면 경제에 적용해서 그게 성장으로 이어지고 뭐로 하고 뭐 뭔가 이 고리들이 다 있고 거기 하나의 블랙박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원칙과 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큰 얘기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그 거대 담론 싸움처럼 되는데 이러다가 지금 경제는 지금 자꾸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국면을 자꾸 스며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염려들을 좀 합니다.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예,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 제도가 있다고 치면요. 네. 제도 쪽을 좀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시장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윤극대 원리대로 해서 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도는 제도 설계와 설계도 어렵고 운영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그다음에 진짜 위에서 보는 조감도 같은 것도 네. 필요한데 제도적인 측면에 과연 가능하겠냐. 네. 그리고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 네. 저는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네. 만약에 좀 너무 투박하게 네. 한다 그러면은 일정 분야에서는 안 하니만 못한 네. 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이 어떤 지금 저성장 국면, 뭐 불황, 뭐 이 부분을 길게 잡아서는 2000년대 초반으로까지 거슬러 가서 아마 그때 뿌리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예, 왜 예. 그렇게 보시나요? 그 지표 중에서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하고 실질임금 상승률하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놓고 보면은 7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일한 만큼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다 79년부터 한 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네. 더 많이 줘요. 노동 생산성보다. 그러니까 그때 중산층이 노동 생길 때 생산성보다 임금 증가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게 IMF 직전까지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 중산층이 생긴 거라고 저는 네, 해석을 네, 하는데 네. 이게 IMF 이후 내려가다가 딱 만나는 점이 2004년이에요. 네. 2004년 이후로는 이제 일한 것보다 덜 주는 시대가 오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2003, 4년에 사실 다른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 돈도 덜 주는 시대가 왔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왜 문화 지출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선진국이 되면 임금 오르는 것보다 문화 지출비가 더 높게 오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문화 관련된 산업이 다 잘 되는데 2004년쯤부터요 한국의 문화 지출비가 줄어요. 어허. 그러니까 뭐 집값이 올라서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쓰는지 돈이 없어서 그거는 이제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문화 지출비가 주니까 많은 문화 산업이 그때부터 위기가 되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은 꾸려갈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 패턴이면은 임금이 오른 것보다 문화 지출비가 늘어야 되고 상당 정도로는 노동 생산성 정도로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마지막 끝으로 예. 진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100일을 뭐 일찌감치 넘었습니다만 마지막 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좀 제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단기적인 위기도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 내지는 뭐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조치를 한다. 이런 건 실제로 중장기 효과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뭐가 이렇게 확 폭등하거나 폭락하기 전에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단기 이제 경기의 문제. 예. 그런데 사드 문제를 인해서 이제 뭐 중국이 이제 뭐 한국에 네. 관광객 오는 걸 막는다. 이건 당장 영향을 주고 있죠. 예. 지금. 근데 이게 완화시킬 수는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어떤 모 기업이 중국에 있다 철수한다. 그럴 때 철수를 덜하게 하거나 안 하게 하는 것들은 이건 바로 단기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것만 고민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피해가 생기는 건 알겠지만 그 피해를 100%다 받을 필요가 없이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조금만 좀 이렇게 돌린다거나 네. 아니면 다른 걸 높인다거나 네. 그런 단기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 제도를 새롭게 바꾸고 고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조절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10년 후면 괜찮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음. 감동이 없잖아요. 네. 아 그래도 이 뭐라도 좀 나아져야 이 느낌이 오죠. 네. 지금까지 88만 원 세대 우석훈 박사와 함께 한국 경제의 불안과 실업, 새 정부의 정책 이모저모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고 그러네요. 그만큼 우리 청년층의 어떤 경제활동이 지금 대단히 미약하다. 우리 경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고 젊은 층들이 활동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만의 문제는 물론 아닐 것 같습니다만 청년 실업, 청년층들이 뭔가 활력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혜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보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